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강경태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년 세무사 1차 원가 관리에게 최소 12문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자,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원가 관리에게 16문항 중 12문항을 맞추도록 하자. 충분하겠죠? 12문항이면 80점이에요. 뭐 그 이상 맞추고 싶어요? 자, 그거는 너무 욕심이에요. 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한 60점 정도만 맞아도 됩니다. 자, 세법 60점 맞고 나머지 선택 과목 재정학에서 좀 더 점수 맞으면 되겠죠. 자,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는 자, 1차 시험에서 원가 회계를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 1차 시험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전체 숲을 알려드릴게요. 원가 관리학의 전체 숲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숲을 그리고 하나하나씩 채워 들어간다,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자, 1차 원가에게, 제가 이걸 깜빡하고 이걸 안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자, 1차 원가에게. 자, 2교시에 시험 봐요. 2교시. 1교시와 2교시에 걸쳐서 1차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2교시. 자, 회계학 개론. 2교시에 회계학 개론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걸 시험을 치죠. 각각 40문항씩 40문항. 그래서 총 80문항인데 자, 시간도 80시간 80분 줘요. 80시간이 아니라 80분. 80시간이면 좋겠죠. 80분을 줘요. 그러니까 뭐 산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문항당 1분씩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회계학 개론에 몇 분을 투입하는 거냐면 약 50에서 60분 정도를 투입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자 20에서 30분, 그러니까 약 요 평균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55분, 25분.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점수를 많이 끌어올리고 회계학 개론은 꽈락 조심하면서 60점 정도를 맞추도록 목표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가에게는 회계학 개론 자 40문항 중 16문항이 나와요. 16문항. 16문제. 회계학 개론 40문항 중 원가 관리에게는 16문항이 나오는데 정확히 40%가 나오죠. 자, 40% 중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건 80%. 그러니까 40문항 중 32문항. 자, 원가 관리에게는 16문항 중 12문항이 되겠죠. 12문항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12문항을 풀었을 때 우리가 최소한 10문항 이상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 푼 것 중에 한두 문항을 찍어서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1문항에서 12문항을 맞추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자,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면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가 있는데, 자, 심화 문제는 공부하지 마세요 하겠죠. 기본 문제만 풀어도 충분해요. 기본 문제만 풀어도 12문항 이상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심화 문제는 말 그대로 공부가 좀 많이 돼 있는 사람한테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문제예요. 자, 이걸 우리가 서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는 없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 1차에 우리가 줄여간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자, 기본 문제만 우리가 마스터하도록 하자. 기본 문제만 마스터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16문항 중 15문항은 쉽게 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때문에 12문항만 손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11문항에서 12문항을 맞추도록 하자. 자, 시간은 몇 분 정도 쏟는다? 50에서 60분. 자, 그러면 자, 12문항을 맞추는데, 자, 이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한 문항당 몇 분 정도 잡아야 될까요, 평균적으로? 자, 제 생각은 1분 30초에서 맥시멈 2분이에요. 자, 2분 넘어가는 문제는 손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풀 수 있지만. 내가 딱 봤을 때, 평상시에 봤을 때 이런 문제는 2분 이상 걸렸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아예 풀지는 않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 푸는 건데 절대로 시간이 남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번 넘어가면 못 푸는 거야. 그냥 나중에 찍어야 되는 거야.
자,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그냥 번호 적은 걸 찍는 게 낫겠죠. 제가 80% 정도 풀었으면 1, 2, 3, 4, 5 중에 가장 희박한 걸 찍는 게 낫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찍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약 시간은 문항당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생각하자. 이 이상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 연습을 1분 30초 기준으로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2분까지는 괜찮다. 모든 문항을 2분 쓰면 안 되고 한 반 정도 2분 정도 써도 된다. 여러분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제 경향 잠깐 언급드리면, 자, 1차에서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세무사 시험은 요게 약 48대 52% 정도 비중이에요. 최근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약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반반. 자, 그다음에 서술형. 서술형은 최근 기출문제 보면 0에서 2문항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오면 2문제. 그러니까 평균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최근에 난이도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근에. 특히 올해는 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올해도 뭐 그렇게 또 아주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1차 시험 난이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계사 1차 시험하고 세무사 1차 시험하고 난이도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회계사는 좀 쉬워졌고 세무사는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엇비슷해요. 1차가. 아직까지도 2차는 좀 차이가 있지만 1차 시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제가 못 느끼겠더라. 그러니까 세무사 응시생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60점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죠. 그러니까 회계학하고 세법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은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 재정학은 어렵게 내봤자야. 그냥 그거는 점수를 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결국 회계학하고 세법에서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작년에는 회계학, 올해는 세법. 내년도에는 다시 회계학이 될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너무 한번 어렵게 나오면 좀 뭐라고 하니까 좀 쉽게 내고 또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꽈락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세무사 1차 시험은 상대적으로 합격이 쉬운 시험이에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자, 전략만 잘 짜고 어느 정도 성실하게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충분하게. 세무사는 2차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2차가 약 합격률이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2차에서 많이 좀 힘든 시험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출제 경향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드립니다. 자, 수업을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은 예습이에요. 예습. 자, 여러분들 기본 과정은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일단은 자신 있는 과목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자신 있는 장은 안 해도 돼요. 자신 없는 장은, 자, 미리 그 장의 기본서를 빠르게 이해도 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 뒤에 연습 문제까지 안 봐도 되겠어요. 자, 본문하고 예제 위주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거죠. 빠르게 이해독을 하고,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 기본 문제를 예습을 하는 거예요. 기본 문제 미리 풀어보는 거예요. 미리 안 보고 푸는 거야. 자, 이때 예습할 때 명심해야 될 거 표시를 하면서. 자, 제가 생각하는 표시 방법은 GMB 방식인데, 자, 이게 뭐냐면 저는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잘 풀리는 문제는 굿 이렇게 생각했어요. G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굿굿 이렇게 두 번 정도 풀어서 굿굿 연속이 아니라 일정 시간의 텀을 두고 좀 시간 지나고 또 풀었는데 또 잘 풀리더라 그러면 이 문제는 시험 합격할 때까지 안 풀었던 것 같아요. 왜? 모든 문제를 다 10번 푸는 건 비효율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문제는 2번 보고 안 봐도 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10번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마다 좀 차등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굿굿하면 안 봤어요. 그다음에 좀 풀었는데 약간 좀 찝찝해. 100% 내 확신은 없는 것 같아. 약간 변형이 되고 하면 좀 틀릴 수도 있어 보여. 먼저 미디움 또는 미들. 그래서 M을 저는 표시했어. 자, 풀었는데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배드. 배드라고 해서 저는 B 표시했어. 그러면 자, N 같은 경우에는 뭐 한참 이렇게
M, G, M 뭐 G지 이런 식으로 뭐 해서 끝나게 될 거고, 요 B는 아주 골치 아파 이게. 뭐 BM 뭐 G 또 뭐 B가 됐다고 왔다리 한 10번 풀어야 될까 이거. 최소 5번 이상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지가 나오면 그 문제는 이제 정보겠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제 안 봐도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문제 예습하면서 미리 좀 표시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제 듣겠죠. 수업 시간에 어떻게 듣냐? 자, 수업 시간에는 좀 거만한 자세로 들으세요. 이렇게, 알겠죠? 펜만 쫙 들고, 이거 팔짱 거의 끼다시피 하고, 자,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수업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자, 보고 들으면서 문제 구조를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비슷한 그 주제에 대해서는 문제도 비슷하거든. 문제 구조를 빨리 봐야지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시험장에서. 당하지 않고. 문제 구조를 자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 한 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버릴 수가 있는 거야. 요걸 잘못 해석하냐? 그럼 바로 아웃이에요. 특히 2차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야. 이게 지금부터 해석을 잘하는 습관이 필요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잘 듣고 잘 보고, 그리고 푸는 걸 봐야 돼. 먼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란 말이야, 계속. 문제 푸는 틀을 잘 익혀두면 이 틀을 1차에서만 써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2차까지 그대로 연결할 거니까.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1차 합격을 하면 2차 연습서를 보겠죠. 그럼 자, 2차 연습서도 똑같아요, 푸는 방식이. 자, 기본서, 객관식 2차 연습서까지 똑같이 풀어놨어.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해도가 좀 어려울 망정, 좀 꼼꼼하게 풀어야 되니까 좀 힘들 망정, 이해도부터서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한 번만 딱 공부가 되어 있으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해서, 자, 문제 구조 잘 본다, 이해한다. 문제 해석을 잘한다. 그다음에 문제 푸는 틀을 잘 익힌다. 이걸 하기 위해서 보고 듣는다. 알겠죠? 내가 미리 풀어갖고 왔잖아. 이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 이걸 수업 시간에 캐치하는 거지. 그래서 한 10개만 캐치해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만 저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시험을 봐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 듣고 한 다음에 이제 복습하겠죠. 복습은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복습할 것만 쭉 표시를 해두세요. 이것만 빠르게 복습하고 또 예습을 해야 돼요, 바로. 자, 복습을 쩌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 여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걸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찌나게 해서도 안 되는 게 문제를 외우게 되니까, 숫자를. 그건 또 바람직하잖아. 좀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또 반복하는 게 좋아. 지 표시해서 또 시간 지나고 또 풀어서 또 지 되면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기본서는 좀 쉽지 않아, 이게.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서는 복습이 중요하지만, 자, 객관식하고 2차는 무조건 예습이 중요해요. 수업을 효율적으로 듣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 제가 한번 하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내일부터. 오늘 예습이 안 해갖고 갔죠? 해갖고 왔어요? 첫날이니까 미리 열심히.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 원가 관리 회계가 됐건 뭐 재무 회계가 됐건 나머지 뭐 세법이 됐건 일단 구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내가 주소화해서 내 머릿속에 위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거 모르는 거 판명이 가능해요. 자, 이걸 해야지만이 나중에 또 뭐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날 당일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상태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오늘이에요. 12월 19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앉아있죠. 이렇게 어벙벙하게 앉아있어, 지금. 뭐 1차를 어떻게 공부하지? 이런 느낌으로 앉아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죠. 1차 공부를.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막 객관식 문제 열심히 풀겠죠. 적어도 한 400문제 가까이 다룰 거란 말이야. 문제를 쫙 풀어. 그러면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팍 넓어지겠죠. 이게 양이 이제 많아지겠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양을 많이 그냥 뭐 무한대로 늘리면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시험이란. 그렇다고 공부가 너무 부족해 버리면 합격이 안 돼, 이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리다가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이 과정이 있어야 돼.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줄이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요 GMB 표시가 필요해. 그래야지 나중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알아 미리.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자, 어떤 과목이 됐건 이 전체 개관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 뭐 세법도 뭐 법인세법 하면 딱 어느 정도 떠올라야 돼. 이게 구조가. 소득세법 하면 쫙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원가 관리 얘기하면 쫙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떠오릅니까? 재무얘기해도 쫙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가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저는 수비라고 봐요. 수. 그래서 이 수비에 딱 그려져 있어야지 이게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수비 영역이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수비를 쫙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수비의 나무들을 그려 나가겠죠. 자, 숲과 나무를 잘 이렇게 위치를 시켜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 그래야지 줄일 때 알고 있는 건 과감하게 안 보고 한 번만 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거나, 모르는 것만 자꾸 무한 반복해서 자꾸 모르는 걸 줄여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시험날 당일에 딱 이 정점에서 딱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야. 아마 16절지 한 장으로 내가 모르는 것만 전날 딱 표시해서 시험날 아침에 그것만 딱 보면 이래독이 딱 되어 있는 상태. 느낌상 왜? 이 16절제 표시 안 된 건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시험에서 날릴 걸 빼놓고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것만 보면 나는 이래독이 돼 있다는 느낌이지. 이 마음으로 시험장에 앉아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거든.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는 알 만큼 알고, 나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점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넓어져 있는 상태 또는 매우 협소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아무리 내가 시험장에서 나는 할 만큼 했고 자신감을 돋으려고 해도 나의 냉정한 이 이성은 개뿔이나 이렇게 생각해. 너는 아직 안 됐어. 이런 자신감이 안 생긴단 말이야. 이게 아무리 자신감을 일으키려 해도. 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시험장은 1차가 될까 2차가 될까, 알겠죠? 이런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을 해요. 그래야지 찍어도 잘 찍어. 그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숲과 나무 그리고 GMB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제 숲을 좀 그려야 되니까, 자,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맨 앞에 보면, 자, 제가 생각하는 원가 관리의 개관이 있죠. 자, 기본 과정에서도 이거 언급해 줬지만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요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나오죠? 개관. 요걸 쭉 한번 들어보시고 숲을 저랑 같이 먼저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중요한 장은 어디를 보면 할 수 있냐면, 목차 앞에 보면 최근 출제 경향 나와 있죠. 요 세무사 회계사 1차 출제 경향. 여기 보면 문제가 많은 장이 중요한 장이었지. 근데 찍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총 19장인데 해마다 12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9장에서 약 6, 7장 빼놓고는 모든 장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온다는 거지. 골고루 다 출제가 된다는 거지. 약 3분의 2 정도 장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고 뭐 공부하고 이럴 장을 구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이 남아있잖아요. 1차는 1차 합격도 중요하지만 2차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또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 1차를 잘 본 사람이 2차도 잘 본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장을 다 구석구석 한다. 대신에 기본 문제만 한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자, 출제 경향 가지고 중요한 장은 그래도 좀 파악해 두시기 바라고. 자, 개관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거 지우고 이제 빠르게 제가 개관을 좀 그려 드릴게요. 이거 숲을. 아마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눈 온다 그랬어요. 관심 없죠? 자,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면 되게 즐거운 연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아마 지금 이제 막 입사해서 열심히 이제 뭐 동료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직장 동료들하고 친구들도 없이 만나고 아마 그러고 있어요. 올해 합격생들은. 그 얼굴이 다 폈어 보니까 항상 이렇게 스마일해 얼굴이.
이거 약간 좀 피곤해 보여요. 왜?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태로 아주 그 좀 즐겁게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뭐 크리스마스, 뭐 내년 새해 전혀 감흥이 없죠. 감흥이 있어도 안 돼 이게. 뭐 감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딱 생각하자.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끝내는 거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빠르게 끝내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자, 수석 합격 필요 없어요. 알겠죠? 꼴등이라도 좋아. 빠르게 합격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음 먹었으니까 무조건 내년 1차는 합격한다. 그리고 내년에 1차 때 잘 준비해서 동차까지 노린다. 동차는 만만치 않다 실은.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되니까 만만치 않은데 노린다. 그리고 분명히 동차도 나온다. 알겠죠?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하면 된다.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예 때는 합격한다. 유예 때도 동차 때 잘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항상 이게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끝낸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내년에 혹 못 끝내면 내후년까지만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에게 시간은 많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3년 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아무도 없을 거야 여기서.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년에 1차는 돼야 돼. 그래야지 2차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세무사 시험은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1차 가능해요.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되어 있어 이거. 예전처럼 1년 반 만에 합격성이 많지는 않아 최근에는. 이게 경쟁률이 좀 높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그래도 한 2, 3년씩은 공부하는 것 같아. 한 3, 4년까지도 가는 것 같아. 좀 일부는. 근데 보통 한 2년 반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올해 시작했으면 내년에 끝내면 되게 빨리 끝내는 거예요. 내후년에 끝내면 괜찮아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독한 마음 먹고 내후년까지만 뭐 눈이고 뭐고 신경 끄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눈은 내후년에도 내려요. 알겠죠? 계속 내려 앞으로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바르셀로나를 갔다 왔어요. 좋더구만요. 여러분도 빨리 학교에서 갔다 오기를 바라는데 좋아.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겠어. 소매치기 그렇게 많아. 저도 당할 뻔했어. 제가 소매치기 당하게 안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소매치기는 약간 어수룩한 사람한테 달라붙는데 제가 약간 떨어져서 혼자 사진 찍는데 소매치기 여성 2인조가 접근하더라고요. 여름말 하면 좀 뭐지만 소매치기 단이 여자들이 더 많아. 2인조 3인조 한 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당할 뻔하고 제 일행도 2명이나 당할 뻔했어. 한 명은 열리기까지 했어. 지갑이. 한 명은 뒤에서 손이 들어와서 거의 열기 직전이었고. 물론 실제 당한 경우는 없었지만 3번 정도 시도가 있었다는 거지.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았다. 근데 그거 빼놓고는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르셀로나가 그려집니까? 바르셀로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축구가 떠오르잖아요. 어쨌든 빨리 합격해서 자 그냥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입사를 해도 좋고 입사 안 하고 아직 뭐 여행도 가도 좋고. 그러니까 딱 그 순간을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냥 그 순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최선을 다한 자만이 놓을 때도 즐겁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수를 빨리 그려봅시다. 자 우리 원가 관리회계는 자 크게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별하는데 자 글씨는 그냥 대충 적겠습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교재에 있으니까. 일단 두 개로 구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죠. 원가회계 관리회계. 자 목적이 있어요. 원가회계 목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제조업의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것은 자 다양한 제품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우리가 36가지 원가 계산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36가지 방법을 1번부터 36번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 총 4개의 범주로 구별해서 따로따로 배우다가 이걸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배워요. 그래서 자 1장과 2장은 원가 관리학의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기초를 배우는 장이고
그러니까 1장 2장이 중요해. 시험과 관련해서 직접 나오기보다는 1장 2장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다른 장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용어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기초 닦고 나서 3장부터 자 9장까지가 원가 얘기를 공부하는 장인데, 자 총 4개 범주, 하나 둘 세 개도 4개로 일단 구별해 봅시다. 자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가 배부가 중요해요. 원가 배부를 자 조업도를 기준으로 그냥 대충 할 거냐, 자 70년대까지 사고 80년대 이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다양한 원가 동인을 사용해서 활동별로 정확하게 원가를 배부하여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자 이전과 이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원가 배부의 정확성에 따른 구분이에요. 원가 배부를 대충 할래, 정확하게 할래, 한 가지 한두 가지 가지고 할래, 배부 기준을 다양한 배부 기준을 사용할래. 그래서 원가 배부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자 기존의 원가 계산 방법들을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80년대에 등장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두 가지 원가 계산 방법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범주는 자 제품 원가를 어떻게 집계할래? 자 제품 원가 집계하는 방법인데, 자 제품 원가는 개별적으로 집계할 수도 있고 종합해서 집계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산 형태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소량 주문 생산하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주문받은 배 각각 제품 원가를 구분 집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자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 생산하는 그런 경우라면 자 제품 단위 따로따로 개별 집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비효율적이죠. 자 이때는 이제 제조 공정별로만 집계하여 그 제조 공정에서 완성된 완성품과 아직 미완성된 기말제품의 원가를 자 공정별로 종합 집계한 원가를 배분해서 이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야. 완성품과 기말제품 원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종합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원가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 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고, 또 종합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 중에 일부 기업은 예를 들어 정유업, 자 정유산업 또는 뭐 대지 도축 산업, 자 동일한 뭐 대지라는 원재료를 투입해서 동일한 공정에서 자 다양한 대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데, 자 보통은 그 공정의 마지막 시점에서 뭐 삼겹살이니 뭐 갈비니 뭐 이렇게 족발이니 이런 게 나온다. 족발? 뭐 돼지 다리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단순히 종합원가 계산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더 추가될 필요가 있죠. 바로 자 이 결합 제품에 자 이 원가를 뭐라 하죠? 결합 원가라 그러죠. 이 결합 제품이 분리되기 이전에 발생한 모든 제조 원가를 결합 원가로 하죠. 이 결합 원가를 배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결합 원가 배분을 다루고자 해요. 자,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이에요, 이거.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을 확장하여 추가로 결합 원가 배분이라는 걸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이라는 장이에요. 그래서 자, 종합 원가 계산과 관련하여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를 계산하는 걸 확장해서 우리가 배운다. 이거는 별도의 원가 계산 방법이 아니라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품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사후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자, 실제 원가 다 파악해서 사후적으로 실제 원가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실제 원가는 너무 제품 원가 계산이 늦어져, 지연돼. 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매달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계산해서 배부한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 자, 동일한 제품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배부율이 매달 다름에 따라 제품 원가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의 지연성과 제품 원가의 변동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피하고자 자, 사전에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정해놓고 원가를 측정하자. 이게 바로 정상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뿐만 아니라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도 허용할 수 있는 원가를 정해놓고 자, 원가를 통제하고자 한다. 자, 이런 목적에서 출발한 게 표준 원가 계산.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사전적 원가 계산이
또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계산이 있다. 자, 그다음에 제품 원가를 자, 어떤 원가 요소로 구성할래? 원가 구성에 따라 자, 제조 원가 전부는 제품 원가야. 전부 원가 계산. 아니야. 제조 원가 중에 변동 원가 성격의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야. 변동 원가 계산. 아니야. 제조 원가 중에 직접 재료 원가 성격의 원가만 제품의 원가야.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 원가 계산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이렇게 다 결합 적용 가능하다. 자, 이것도 1차 시험에서 소수형 여러 번 나왔다. 자, 뭐와 뭐는 같이 사용될 수 없다는 건 다 틀린 말이야. 알겠죠? 다 결합 적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몇 가지 원가 계산 방법이 있냐? 자, 원가 배분에 따라 2가지, 집계에 따라 3가지, 측정에 따라 3가지, 구성에 따라 3가지 계산하면 36가지 방법이 존재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4가지 범주로 해서 배우는 거야. 4가지 범주로. 물론 더 있어요. 자, 개별과 종합 원가 계산이 섞여 있는 혼합 원가 계산도 있어. 근데 그것까지 논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럼 별도로 그냥 빼고 생각하자. 그래서 약 36가지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더 된가? 아, 자, 계산 잘못했지. 2 곱하기 2지.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6가지죠. 지금 자꾸 이게 36이 아니다라고 자꾸 사인을 보내는데 내가 캐치를 못했어요. 36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자, 초반에 3장부터 자, 기초 1, 2장을 끝나고 나서 3장부터 8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에 따른 자, 3장에서 개별 원가 계산, 4장에서 종합 원가 계산, 5장에서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을 다루고, 그리고 자, 5장까지는 또 3장부터 5장까지는 또는 뭐 1장부터 5장까지는 실제 원가 계산을 해서 다루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비로소 정상 원가 계산인 걸 배우고, 7장에서 표준 원가 계산인 걸 배우고, 그리고 3장부터 자, 7장까지는 당연히 전부 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8장에서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을 처음으로 이제 배우게 된다. 자, 그러면서 8장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걸 거의 대부분 결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1차 때는 결합하는 건 안 중요해, 별로. 알겠죠? 이건 2차에서 중요한 거야. 2차에서 필요한 거야. 1차는 따로따로 알아두는 게 중요해. 결합하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근데 어쨌든 결합한다라는 것만 사고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2차를 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관리계로 갈 건데, 자, 관리계는 뭐 하고자 하는 얘기냐면 원가액에서 계산된 제품 원가에 관한 정보를 기업 내부 경영에 활용하는 얘기예요. 기업 내부 경영에. 뭐, 자, 여기는 누구 관점이냐면 대부분 최고 경영자 관리자 관점에서의 사고예요. 여기는 원가 계산 부서장 입장에서 사고고,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승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원가 계산 부서장에서 갑자기 어떤 뭐 중간 책임자 또는 최고 경영자로 승진했다. 그리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이건 교재마다 다 다를 거예요.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제가 알려주고자 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한다. 자, 다음 3가지 기업 내부 경영이 필요하더라. 3가지 경영. 자, 첫 번째는 자, 계획과 통제가 필요하다. 경영자는 수시로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계획과 통제라는 걸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이 수시로 필요할 거다. 의사결정.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관리회계예요.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자, 전통적인 관리회계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제 최신 관리회계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이건 별로 공부 안 해도 됐을 거야.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최신 관리회계는 이제 과거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전략적 사고를 동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신 관리회계라는 말보다 좀 말을 좀 예쁘게 포장하고자 하니까 이걸 전략적 관리회계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전략적 관리회계, 최신 관리회계를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크게 3가지
기업 내부 경영 활동에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고 자 계획과 통제부터 이제 논해 보면 자 계획과 통제는 일단 플랜도시라고 알아보면 돼요. 플랜도시. 자 계획을 세운다. 플랜 계획이죠. 그다음에 실행에 옮기겠죠. 계획을 세웠으니까 두. 그다음에 자 사후 결과를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겠죠. 평가야. 자 플랜도시야. 플랜이 계획이고 두와 C가 통제예요. 자 통제란 당초 계획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일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통제를 한글로 계획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렵잖아 이렇게. 두와 C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두와 C. 그래서 플랜 두 C가 계획과 통제인데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곧바로 플랜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왜냐하면 원가액에서 계산된 제품 원가에 관한 정보는 과거 정보란 말이야. 지난 1년 동안. 계획은 미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 원가를 요구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자 과거 원가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자 이 기업의 원가 함수를 추정해야 돼. 원가 함수를 알아야지만이 미래 원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징검다리로서 자 우리가 원가 추정이라는 걸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원가 추정. 원가 추정. 자 10장에서 이걸 배워요. 10장에서 원가 추정. 자 이걸 배우고 관리학이 이제 제일 처음이죠 이게. 그리고 플랜 도시로 넘어간다. 플랜 도시. 자 플랜은 여기 이제 그냥 장 이름은 그냥 요거로 이제 표시해 줄게요. 자 11장과 12장에서 공부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CVP 분석. 자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CVP 분석. 요게 가장 대표적인 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자 CVP 분석의 목적은 뭐냐면 기업의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둔 거야 이게. 자 단기 이익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도구야 이게 CV 분석이. 자 그러면서 전통적 관리액의 기초를 여기서 우리가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단기 이익 계획 수립.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계획이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종합예산이죠. 자 기업 전체의 예산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종합예산이라는 걸 배울 거야. 종합예산. 그래서 두 장을 배우고 자 두는 특별한 이론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히 열심히 끝. 그다음에 C가 이제 필요하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성과평가. 자 C 성과평가. 자 전통적인 성과평가는 책임회계 제도 하에서의 성과평가라고 우리가 용어를 써요. 책임회계 하에서의 성과평가야. 그러니까 먼저 책임회계라는 게 뭐냐 배우고 그래서 책임회계와 그다음에 이제 성과평가 방법론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성과평가. 그래서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자, 요까지 해서 세 장에 통해서 계획과 통제를 끝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들은 수시로 자 여러 대안이 있었을 때 자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는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자 뭐 의사결정도 그냥 막연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좀 구분해서 배워야지 머리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배워요. 자 먼저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요소값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이걸 우리가 확실성화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확실성화. 자,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모든 값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죠.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자, 이걸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배워. 이건 알겠죠? 그건 그냥 찍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 근데 뭘 알고 있어? 확실한 값은 모르지만 확률을 알고 있어. 확률을. 뭐 100원일 확률이 얼마고 뭐 150원일 확률이 얼마고 이렇게 확률을 알고 있어. 자, 이런 걸 우리가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을 하죠.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자, 올해 2차 시험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나왔단 말이야. 혹시 기본 과정 때 공부했던 뭐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기억나요? EVSI? 요게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어쨌든 최근에 난이도 올라가고 있어 이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확실성과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을 구분한 다음에 또 확실성과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 이하에 다 끝나는 거. 뭐 1년 이하에 끝나면 비교적 단기간이니까 화폐 시장 가치 같은 걸 따질 필요 없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단기.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을 초과해서 뭐 내용 연수 5년 동안에 영향을 미친다. 주로 투자를 했을 때, 설비를 취득했을 때 필요한 것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현재 가치와 5년 후 화폐 가치는 다르잖아. 이때 현재 가치 평가 필요하지.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시간에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그래서 현재 가치 평가를 필요로 하는, 이걸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하죠. 자, 그게 필요로 하는 자 장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은 세 가지 용어를 다 써요. 장기 의사결정이라고도 하고 투자 의사결정이라고도 하고, 이것보다는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자본예산이라는 용어를 써, 우리나라는.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 조달부터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루진 않습니다. 자본 조달해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본예산이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장기 의사결정 이렇게 구별해서 배우는데, 자, 우리는 14장에서 의사결정의 기초 개념을 먼저 배울 거야. 뭐 관련 항목이란 관련 원가란 말을 알아야 되니까 관련 원가와 단기 의사결정을 배워 여기서. 그래서 관련 원가와 단기 의사결정을 다루고, 15장에서 자본예산이라는 주제하에, 제목이 자본예산이라고 해서 장기 의사결정을 다뤄요. 자, 그리고 16장에서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을 다뤄요. 순서대로. 자,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가서, 17장으로 가면 예를 들어 분권화된 사업부가 존재한다. 기업 내부에.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핸드폰 배터리가 필요하잖아. 배터리를 내가 A라는 사업부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요. 자, 베트남에서. 그다음에 B라는 사업부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받아서 조립을 해서 최종 핸드폰을 제작해. 그러면 뭐 외부에서 배터리를 살 수도 있지만, 자, 동일한 기업 내에 다른 사업부인 A 사업부로부터 이 B라는 사업부, 국내에 있는 B라는 사업부가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최종 조립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분권화된 사업부 간에 자 기업 내부 대체 거래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분권화된 사업부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져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지. 분권화된 사업부의 경영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내부 대체 거래 시 공짜로 주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때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를 받아야지 대체가 가능할 거냐, 이런 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성과 극대화 관점에서 대체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가격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결정해야 돼. 이게 의사결정도 필요해. 대체 여부 의사결정. 또 의사결정의 기본적인 전제가 각각의 사업부 경영자는 자신의 성과 극대화 관점이야.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관점에서 대체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자, 기업 전체는 항상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결정하는 거지. 이게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대체 가격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장의 대체 가격 결정은 성과 평가 관점도 필요해. 또 단기 의사 결정 관점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거는 맨 마지막에 배워요. 요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17장에서 가격 결정이라는 걸 잠깐 다루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대체 가격 결정이라는 걸 배운다. 요게 은근히 시험에서 중요하다. 대체 가격 결정. 자, 요까지가 전통적인 관리회계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신 관리회계로 넘어와서, 자, 최신 관리회계는, 자, 이 전통적인 관리회계는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효율성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효율적 경영을 중시했어. 효율적 경영. 자,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서 최대의 성과를 얻지? 의사결정의 뭐 기본적인 전제도 그러고 성과평가도 그래요. 효율성을 중시했는데, 자, 최근에는 어느 정도 효율성은 다 달성하는 이제 기업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한 경쟁 시대가 된 거지. 자, 그러니까 더 이상 효율성만 추구해가지고는 이 경쟁 우위를 내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는 내가 채택한 경쟁 전략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하냐면 효과성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돼. 결과론적인 이야기야. 이제 효율성만 가지고는 안 돼. 투입 산출 비교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효과성을 중시하는 그런 경영 기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요거 일단 두 가지 좀 이따 제목을 알려줄 거고, 일단 원가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경쟁을 얻을 수 있겠지. 원가 자체를 절감해야 되겠지.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는 사고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품질을 높여서 불량품과 관련된 원가인 품질 원가를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과거에는 품질을 비재무적 측정만 해왔었는데, 요걸 이제 화폐 금액으로 환산해서 품질 원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품질 원가로 서로 분석을 하고
자, 품질 원가를 관리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품질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시간을 단축하여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시간 원가를 줄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시간에 관한 내용. 자, 과거에는 화폐 금액으로 논하지 않았던 품질과 시간을 화폐 금액으로 환산해서 자, 우리의 관리 회계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시간 단축. 자, 요게 경쟁 우위의 주요 원천이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약 10여 가지나 돼.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기법들이 이걸 우리가 전략적 원가 관리라고 해요.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 그래서 먼저 전략적 원가 관리, 원가, 품질, 시간과 관련된 약 10여 가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할 게 이제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 전략적 성과 평가와 그다음에 보상. 근데 보상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고 이제 전략적 성과 평가 해보자. 자, 전통적 성과 평가 배웠죠? 근데 이제 전략을 잘 달성했는지를 봐보자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는 전략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략은 상정하지 않았어요. 전략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략 달성 여부가 주된 평가 대상인 거지. 좀 관점이 달라졌어. 그래서 전략적 성과 평가. 자, 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전략적 관리학의 최신 관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자, 18장에서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 배우고 19장에서 전략적 성과 평가와 보상이라는 걸 배우도록 합시다. 자, 전략적 성과 평가는 한 가지 내용만 배우면 되겠어요. 뭐 균형 성과 평가 한 가지. 이쪽은 약간 서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서술형. 자, 이게 원가 관리학의 숲이에요. 그래서 이 숲을 1장부터 9장 19장까지 딱 머리에 쪽 먼저 위치를 시켜야 돼. 애우지 않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 나갈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이제 나무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숲의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 숲의 주된 내용이 뭐지? 그래야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가 구분이 돼. 이거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 이제 모르는 거에 집중해서 그걸 해결해야지. 아는 걸 계속 뭐 이렇게 점검하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한 번 아는 건 아는 거야. 한 번 내가 딱 자신감이 있는 건 아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숲을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를 마치도록 하고 자, 2교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합시다.